오늘도 동일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아타운의 확률 게임에 베팅을 하라고 말씀을, 그걸 동의해 주겠냐고요. 추진 동력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확률 게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946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재개발보다 모아타운 여러 채 투자가 좋다고 하셨는데 초기 재개발 위험은 이해 가는데 모아타운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현재 저도 둘 중 고민이라서요. 언제나 큰 도움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장애 14구역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져 있는 초기 재개발 상품에다가 프리미엄이 잔뜩 낀 상황에서 투자 매수하는 거 반대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저번 영상 다시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프리미엄 수준이 거의 없는 정비사업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아타운 같은 이런 예정지에다가 분산 투자로 여러 채 돌리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동일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비사업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속도를 어떤 사업 정비체에서 빨리 내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보기엔 기존에 있는 재개발 방식보다 모아타운 방식이 당연히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아타운의 확률 게임에 베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진 속도를 빨리 내려면 당연히 주민과 조합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완화된 혜택들을 많이 부여해야만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방식에서 저는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뒤에 판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런 재정비 촉진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재개발 방식에서 추진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져 있다고 한다면 초기 단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 재개발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초기 재개발 상품과 모아타운 방식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정비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면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이런 재개발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뉴타운 사업 아시지 않습니까? 기름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처럼 이런 대규모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비사업 방식이 재개발 방식인 반면에 이 모아타운 방식은 소규모 뉴타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나올 수 있는 뉴타운 사업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재개발 방식이 외면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정비사업이라는 건 외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데, 이 내면적으로 봤을 때 속도가 빠른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는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죠? 투자 금액이 적고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정비 사업을 반드시 무조건 잡으셔야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초기 재개발과 모아타운 방식에 있어서 모아타운 방식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걸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요건을 알아야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법정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정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면적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 면적은 1만 제곱평방미터 이상 확보가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30년 차 이상 된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충족이 돼야만 법정 요건이 충족이 돼서 무조건 이건 두 가지 요건은 충족이 돼야만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을 수 있죠. 이 두 번째는 선택 요건이 있습니다. 이 선택 요건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무조건 충족이 돼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 요건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접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도율. 이 접도율이 40% 이하로 충족이 돼야만 합니다. 이 접도율이라는 게 뭘까요? 이 접도율이라는 건 4m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건축물의 수, 주택의 수가 40% 이하로 충족이 돼야만 한다. 따라서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주택이 적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전체 주택수 대비해서 4m 도로 인접되어 있는 주택수가 적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얘기한다면 도로에 인접되어 있지 않는 주택이 많아야만 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과소 필지가 40% 이상 충족이 돼야 된다. 이 과소 필지라는 건 뭘까요? 과소 필지란 토지 면적에 있어서 약 90제곱평방미터 이하된 필지들이 약 40% 이상 확보가 돼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의 필지 중에 90제곱미터 이하에 있는 필지에 40% 이상이 충족이 돼야만 한다. 따라서 90제곱평방미터 이하라고 한다면 약 27평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필지가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호수 밀도가 약 65 이상 확보가 돼야만 한다. 충족이 돼야 된다. 자, 이거는 면적이 1만 제곱평방미터 이하의 약 60호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각 호수들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의 60호 이상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호수 밀도가 빽빽해져야만 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선택 요건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초기 재개발에 있어서 속도가 느린 이유가 뭘까요? 속도가 느린 이유. 자,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충족이 돼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연식이 엄청나게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4m 도로 인접되어 있는 주택이 적어야만 한다. 그러면 과연 주변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도로도 껴져 있지 않는 주택이 얼마나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주방 기반 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또 토지 면적의 90제곱평방미터 이하에 있는 필지가 40% 이상 충족이 돼야만 한다. 이 얘기는 결국엔 협소주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필지가 작기 때문에, 필지가 작은 것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작은 협소주택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호수 밀도가 빽빽해져야만 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주택의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결국엔 뭐 세대수가 많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주택 연식도 높은 주택수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주변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도 합니다. 또 협소주택도 굉장히 많아요. 주택의 밀도도 많아서 세대수가 굉장히 많다. 이런 곳에 거주하고자,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과연 많을까요? 젊으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노년층이 굉장히 많이 거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노년층도 많은 상황에서 사실 기반 시설도 열악함이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을 겁니다.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소득 기준 자체도 낮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노년층의
소득 기준이 낮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히고 설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가 어렵다. 자, 그런 반면에 모아타운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모아타운. 자, 이 모아타운은 일반 재개발 방식과 달리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저층 주거지 지역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 약 87% 정도가 이런 재개발의 여러 가지 법적 요건과 선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빨리 해결하려면 빠르게 이게 속도를 내서 아파트로 빨리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파트로 변모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재개발 지역 일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면 추진 동력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 재정비 촉진지구 지역 일대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소득 기준이 낮으신 비율이 굉장히 많고 또 연세가 많으신 노년층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밀도가 높아 세대수가 많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관계에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데 소득이 지금 발생되지 않는 노년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일대에서 이걸 동의해 주겠냐고요. 추진하겠냐고요. 이런 추진 동력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이 14구역도 마찬가지 조합 설립 인가가 2010년에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축심의 사업시 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13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 돈이 프리미엄 잔뜩 낀 상황에서 여기 투자했어 봐요. 엄청나게 물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면에 모아타운 방식에선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서 나온다. 이렇게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87% 정도의 방치되어 있는 저층 주거지 지역 일대를 차라리 빠른 시일 내로 아파트화하는 게 훨씬 더 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빨리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어. 또 여기에 지금 이 노후도 자체가 30년 차 이상의 노후도가 약 50% 이상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비중이 젊은 층들이 많지 노년층들이 많겠습니까? 신축에 대한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젊은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 이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진 동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여기에 지금 주 간선도로 이 간선도로 약 도보로 15분권 이내로 보통은 다 지정이 되고요. 또 여기에 가로주택 정비가 가로 구획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일반 재개발 방식과 다르죠. 접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 4m 도로 인접되어 있는 주택 수가 적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로에 인접되지 않는 주택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주변 환경 자체가 기반 시설이 열악한 반면에 여기는 가로 구획이 잘 정비되어 있다. 가로 구획이 잘 정비되어 있고 주 도로인 간선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신축 비율이 많은 곳에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추진 동력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약 2개 이상의 사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체들이 모아타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재개발에선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을 못하죠. 주민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 재개발에서. 근데 모아타운 방식에서는 주민이 지자체에다가 모아타운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서 내면 됩니다.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체에서만 조합 설립이 낮아 있는 그런 사업체가 아니더라도 모아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모아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저층주거지 지역 일대에서 나오는 이 정비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데 거기서 가로주택 정비형 모아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약 노후도가 20년 차 이상 주택 노후도가 약 57% 이상만 되면 돼요. 그러면 모아주택 추진할 수 있다. 모아주택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모아주택 추진하는 2개 이상 사업체가 신청해서 만약에 지정이 되면 모아타운이 되는 겁니다. 모아타운이. 또 여기에 사업 진행도 이 사업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간소화. 우리 보통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는 구역 지정이 되고 또 추진위가 설립이 된 상황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죠. 모아타운 방식은 뭐 구역 지정 또는 추진위 설립 이런 거 자체가 없이 그냥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그리고 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 데 있어서는 똑같죠. 또 여기에 관리 처분 인가라는 제도가 또 있죠. 절차가. 근데 관리 처분 인가도 마찬가지 사업 시행 인가에 통합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소화된다. 또 약 5년 동안 100개소를 지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또 20개소 이내에 지정을 또 발표할 예정이 있는데 그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거 확률을 높여야죠. 웬만한 지역 일대 노후도가 충족되어 있는 곳에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추진해서 지자체에다가 의뢰하면 또 국토부에서 이걸 승인한다라고 한다면 지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그런데 이런 정비사업의 재개발 방식은 사실 동력을 잃으면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단점이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동일한 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확률 게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채의 돈이 계속적으로 묶여 있는 것보다 차라리 프리미엄 없이 이렇게 여러 채 분산 투자로 모아타운을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5년 동안 100개소 아닙니까? 100개소면 엄청난 많은 곳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작년 이런 모아주택 형식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의 비중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60% 이상. 그 정도로 지금 모아타운의 이런 이 추진 동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추진 동력. 따라서 속도를 높이려면 이 추진 동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추진 동력은 누가 높이냐면 결국엔 주민들이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모아타운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고 5개 만약에 재개발에 프리미엄 잔뜩 낀 상황에서 한 채 구입했습니다. 모아타운에 똑같이 5채 구입했습니다. 5채 전부 다 지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 5개 중에 4개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또 1개가 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 1개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속도 면에서 일반 재개발보다 모아타운 방식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5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 전부 다 안 될 수도 있죠.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엄 없이 우리가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젠가는 또 분명히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진행이.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정비사업은 속도가 빨라야만 한다. 그리고 투자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프리미엄 없는 정비사업 예정지에다 투자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